예, 반갑습니다. 또 이렇게 제가 오늘 영혼의 실존과 두뇌주의라는 제목으로 강의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제가 PPT를 보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두뇌주의라는 것을 좀 설명을 했는데요. 두뇌에서 마음이 생겨난다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 영혼이 있다는 주장, 또 영혼이 없고 두뇌에서 생겨난다. 이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게 이제 최근에 나온 제 책입니다. 유물론자에서 기독교인으로라는 책이 최근에 나왔는데, 사실은 이 자서전을 읽어보게 되면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14살 때 두뇌주의자가 됐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은 마음은 두뇌에서 생겨난다는 것을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믿게 되고요. 그래서 유물론자가 된 거죠. 그리고 29살 때 영혼이 있다는 것을 믿게 됐어요. 그러니까 제 삶 자체가 유물론자에서 기독교인으로, 혹은 다르게 말하면 두뇌주의자에서 영혼의 실존을 믿는 자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제 인생 자체가 바로 이 주제하고 너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2016년도에 부산 수영로 선교센터에서 했던 세미나입니다. 제목이 뭐냐면은 뇌과학과 기독교적 인간 이해라는 제목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수영로 선교센터에서 열리기 때문에 내가 참 듣고 싶은 세미나다 하고 제가 시간을 내어서 갔습니다. 가가지고 정말 무슨 내용을 할까 하고 갔는데, 결론이 뭐냐 하면은 기독교인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영혼은 없다는 게 결론이에요. 근데 여기에 5명이 나왔는데, 한 분은 목사님, 또 한 분은 교수, 크리스찬 교수죠. 2명은 크리스찬 의사, 또 한 분은 이제 지금 심리철학, 이 뇌과학 쪽을 하는 심리철학. 5명이 다 크리스찬이. 그리고 좀 어떤 분들은 좀 이름도 있는 그런 분들이 와서, 결론이 뭐냐? 옛날에는 과학을 몰랐기 때문에 그때는 영혼이 있다고 우리가 이제 오해를 했지만, 이제 과학이 발달했기 때문에 옛날에 생각하는 그런 영혼은 없다 하고 이렇게 결론을 내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한 150명 정도 아마 많이 와서 들었을 거예요. 근데 제가 마지막까지 듣지는 못했지만, 아무튼 그걸 듣고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영혼이 있다는 게 이제 기독교의 기본 진리인데, 아니 영혼이 없다는 말을 이렇게 대놓고, 그리고 5명이 다 크리스찬인데 이런 결론을 내다니, 야, 이건 좀 심각하다. 그러면서 제가 이 문제를 언젠간 다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요게 이제 다음 주 2월 18일 날 화요일 날 하는 세미나입니다. 대한민국 회복과 혁신 포럼이라 해가지고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열리고요. 거기서 보면은 이제 분과 발표가 있는데, 3번째가 뇌과학 연구 동향 및 문제점, 이렇게 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요 분과 주제를 이렇게 정하자고 제가 작년에 제안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언젠가 이걸 좀 다뤄야 되겠다. 근데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사람이 좀 말을 듣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제가 했고요. 제가 다음 주에 똑같은 제목으로 영혼의 실존과 두뇌주의라는 제목으로 제가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시간이 얼마 안 주어지기 때문에 한 10몇 분밖에 안 주어지게 짧게 하고, 오늘은 좀 길게 자세하게 제가 말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발표를 준비하면서 관련된 책들을 많이 읽었습니다. 많이 읽고 정말 심각하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자, 마음에 대한 2가지 해석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독교 신학이죠. 마음이라는 건 뭐냐? 영혼과 몸이 연합해서 이루어진 영적인 활동이다.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에는 몸과 영혼이 연합해서 활동을 하고, 죽으면 몸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천국과 지옥을 간다. 이게 우리 믿는 믿음이죠. 너무 중요한 기본적인 믿음입니다. 자, 두뇌주의는 뭐냐? 마음은 두뇌에서 만드는 현상이다. 그러니까 죽으면 어떻게 돼요? 마음은 없어져 버리는 거죠. 두뇌가 만들어냈으니까. 그리고 몸은 흙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이라는 데 대한 크게
두 가지 관점이 있고 완전히 반대인 그런 관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영혼이 있다는 증거가 뭐냐?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것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몸은 죽어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러니까 이 내용을 딱 보면 몸은 죽어도 영혼은 죽지 않는다는 걸 확실하게 나타냅니다. 이거 모호하지 않아요. 하나님, 예수님은 분명히 몸은 죽어도 영혼은 죽지 않는다 하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릴 때 영이 돌아오고요. 예수님이 야이로의 딸을 살릴 때 영이 그 몸에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죽을 때 영이 몸에서 분리가 되고 또 살아날 때 영이 되돌아온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에 보면 영혼은 사람 속에 거하는 영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가 죽고 나면 영혼과 육신이 분리된다는 것이 여러 군데 표현되어 있고요. 베드로는 죽음을 장막을 벗어난다. 그러니까 이 몸을 장막으로 표현한 겁니다. 바울도 장막집이 무너진다. 그러니까 죽는 것이 이 장막집이 무너진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육체를 집 장막으로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에 가는 천과 지옥을 반복적으로 선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혼을 지닌 영적 존재라는 것은 우리가 만든 논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굳게 서서 우리가 이걸 대처해야 돼요. 이게 흔들리면 안 됩니다. 이거는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다는 것을 확신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다른 영들이 우리 마음에 영향을 미치는 걸 볼 수 있어요. 하나님도 우리를 감동시키시고 또 어떨 때는 우리의 마음을 완악하게도 하시고 또 지혜로운 마음도 주시고 그뿐 아니라 사단도 우리에게 생각을 불어넣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영들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건 뭐예요? 다른 영들이 우리 마음에 영향을 미치는데 하물며 자기 영혼이 자기 마음에 영향을 미칠 수 없겠어요? 당연히 자기 영혼은 자기 마음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른 영도 미칠 수 있는데. 그리고 영들이 우리 몸 안에 거하고 몸을 조작한다는 것을 나타내요. 그러니까 인간의 몸은 영을 담는 그릇이다. 예를 들어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방언을 하게 하시죠. 귀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귀신의 뜻대로 말도 하게 하고 우리의 몸도 조작하고 하고 또 예수님께서도 귀신이 사람의 속에 거할 수 있다고 마태복음 12장에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들이 우리 몸 안에 거하고 우리의 몸을 조작할 수 있다. 이런 것을 나타냅니다. 자, 영혼이 마음에 깊이 관계하고 있어요. 시편에 보면 그 영혼이 하나님을 앙망하며 사모하며 간구하고 또 어떨 때는 영혼이 낭망하고 불안해하고 기뻐하고. 그러니까 이 영혼이라는 것은 우리 몸에 이렇게 있다가 죽을 때 싹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하나님을 향한 신함심과 마음속의 깊은 감정과 관련이 되는 활동하는 영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정말 역사하는 우리 마음에 영향을 미치고 하는 그런 영이라는 뜻입니다. 자, 영혼의 실존은 하나님의 실존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영의식이 있음을 나타내고 또 우리에게 영혼이 있음을 나타내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실존을 통해서 우리 영혼의 실존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영혼의 존재를 알기 위해서 자기를 분석하기보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인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아무리 우리 자신을 들여다봐도 영혼이 있는지 없는지를 분간하기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우리하고는 객관적인 존재니까 얼마든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의 별개로 객관적이며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인할 수 있는 수많은 방법이 존재합니다. 기도응답이나 감동이나 기적 등을 통해서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정말 분명한 부인할 수 없는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확인하고 또 영혼이 있음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의 예를 들었는데요. 제가 사도 바울의 삼중 증거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데 사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 들어가서 아나니아가 자기에게 와서 눈을 뜨게 할 것을 기도 중에
보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아나니아가 와서 자기가 본 대로 눈을 뜨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한 번 이렇게 된 게 아니라 3중 계속 이런 증거가 통해서 부인할 수 없는, 야, 이건 진짜다 하고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안 믿고 예수님을 안 믿던 사람인데, 예수님 안 믿던 사람인데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이렇게 바뀌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부인할 수 없는 증거를 주셔서 하나님의 존재를 믿게 만드시고 또 영혼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이 영혼의 실존을 좀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앞으로 저쪽 주장을 말하기 전에 미리 이거를 언급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마음에 대한 현대 이론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심리 철학이라 그래요. 심리 철학. 마음에 대한 철학. 그래서 심리 철학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영혼의 존재를 인정하는 이론이 뭐가 있느냐? 그를 실체 이원적 인간론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두 개의 실체, 정신적 실체인 영혼과 물질적 실체인 신체의 결합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실체는 뭐냐? 데카르트가 정의한 건데요. 존재하기 위해 어떤 다른 것도 필요로 하지 않고 존재하는 것. 그러니까 존재하기 위해서 다른 뭐가 필요하면 그거는 실체가 아닙니다. 실체는 아무것도 필요 없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존재하는 거. 이걸 실체라 이렇게 데카르트 정의했고요. 인간은 두 개의 실체, 영혼과 신체가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데카르트가 실체 이원적 인간론을 지지했고요. 최근에는 이 좀 숫자가 들긴 했지만 여전히 지지하는 사람들이 괴츠, 딜리, 탈리오 페로 뭐 이런 분들이 이제 실체 이원적 인간론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상호작용적 이원론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몸과 마음이 서로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이제 상호작용적 이원론은 전부 다 그 영혼의 실체를 인정한다는 거는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체 이원론, 조금 전에 말했던 실체 이원론은 영혼의 존재를 인정하는데 이 속성 이원론, 속성 이원론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속성 이원론은 또 영혼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상호작용적 이원론 안에는 영혼의 실체를 인정하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다. 그래서 실체 이원론은 영혼이 있다는 걸 지지하고 속성 이원론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조심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근의 지지자로는 포퍼, 에클스, 또 물리학자인 펜로즈, 스텝, 그리고 물리학자가 아닌 셀러스 이런 분들이 이제 상호작용적 이원론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자,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에클스예요. 에클스는 사실은 노벨상까지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신경생물학자예요. 그래서 이 에클스가 핵물리학자인 벡과 함께 1991년에서 1992년에 연구를 해가지고 책을 냈습니다. 옆에 있는 책이죠. How the Self-Control is Brain.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두뇌를 이렇게 주관하느냐 하는,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 영향을 어떻게 주고받느냐는 것을 이렇게 가설을 만드는 겁니다. 가설. 그러니까 그 가설 내용이 뭐냐면은 덴드론이란 대뇌피질의 신경 단위가 수직으로 배열된 원통형 뉴런 묶음인데 이 덴드론, 약 4천만 개의 덴드론 각각이 정신 단위인 사이콘과 연결되어 있다. 그러니까 덴드론은 어떻게 보면 대뇌 피질에 있는 거고요. 사이콘은 이제 정신 단위. 여기에 이제 서로 상호작용을 한다. 이렇게 해서 책을 냈습니다. 아무튼 뭐 하여튼 이렇게 이분들이 이제 에클스라는 사람이 이제 이걸 또 연구하던 사람이니까 이렇게 가설을 만들었습니다. 또 스텝이라는 물리학자는 또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두뇌에서 의식과 상호작용을 할 때 양자 파동함수가 붕괴한다. 또 2022년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던 펜로즈가 의식은 두뇌 뉴런의 미세 소관에서 양자 중력 효과의 결과다. 하여튼 좀 어렵죠. 어려운 단위가 나오는데 아무튼 뭐 이렇게 도대체 이 마음이라는 게 어떻게 생겨날까 하고 막 여러 가지 가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들은
확인되지 않는 가설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무튼 그래도 이 마음이 어떨까 하고 막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이제 연구를 하고 있고요. 참 제가 이걸 하면서 흥미로운 사실이 뭐냐면 물리학자들이 많이 하는구나. 참 이런 걸 좀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물리학 하시는 사람들은 좀 근원적인 거, 본질적인 걸 추구하기 때문에 역시 마음이라는 게 뭔가 하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논리를 만들어낸 겁니다. 아무튼 이거는 그냥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영혼이 없다는 이론입니다. 사실은 영혼이 없다는 이론이 대세예요, 대세. 그래서 영혼이 없다는 이론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환원적 물리주의. 여기서 물리주의라는 건 뭐냐면은 세상의 모든 것들은 물질의 이치로 파악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물질로 설명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물리주의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그 앞에 환원적이라는 붙었는데 환원이라는 게 뭐냐? 환원이라는 것은 모든 것은 다 그렇게 귀결이 된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주장이 있지만 결국에는 그게 다 근원적으로 파고 들어가면 다 물질로 설명이 된다는 그게 환원적 물리주의. 유물론이죠. 그러니까 유물론의 현대적 용어가 환원적 물리주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신적 속성들은 다 물리적 속성으로 환원이 된다. 그리고 마음은 독자적인 실체로 존재하지 않는다 하는 것이 환원적 물리주의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환원적 물리주의에는 또 세 종류가 있어요. 이게 다 어떻게 보면 큰 흐름입니다. 20세기의 큰 흐름이에요. 자, 첫 번째는 행동주의. 행동주의라는 건 뭐냐면 관찰과 예측이 가능한 행동으로 심리를 객관적으로 연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은 우리가 참 어려우니까 드러난 이렇게 눈으로 볼 수 있는 드러난 행동으로만 우리가 연구하자. 그러니까 이제 약간의 과학주의죠. 드러난 거, 눈에 보이는 것만 해서 연구를 해야지 마음에 있는 건 이거는 모호하다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기능주의. 기능주의는 뭐냐면 역시 심적 사건, 마음의 사건을 자극과 반응을 인과적으로 매개하는 기능적 측면으로 본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그냥 기능으로만 보는 거예요. 예. 우리에게 자극이 왔을 때 반응하는 거. 요 매개체가 마음이다. 그래서 기능적 측면으로 본다는 거.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큰 줄기입니다. 심리학의 큰 줄기예요. 그 다음에 유형 동일론. 유형 동일론은 뭐냐면 마음과 두뇌의 물질적 상태가 동일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환원적 물리주의의 크게 세 종류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창발론. 이 창발론이라는 것은 이제 좀 유물론은 좀 싫고 이걸 어떻게 좀 조금 좋게 만들 수 없을까? 그래서 이제 만든 게 창발론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비환원적 물리주의. 이거 물리주의는 물리주의예요. 그러니까 유물론은 유물론인데 비환원적. 아까 환원적이라는 건 뭐예요? 모든 것이 다 거기에 환원이 된다 그러는데 이건 환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발이라는 개념을 도입합니다. 이 창발은 뭐냐면은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체계, 속성, 실제가 생겨나는 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두뇌가 이렇게 보면 뇌세포들이 해가지고 뇌세포가 어느 정도 복잡해지면 거기서부터 이런 새로운 속성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창발. 거기서부터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헤스커라는 사람은 심적 실체를 두뇌의 기능적 활동에서 창발된 개별자. 그러니까 두뇌의 그 복잡성에 의해서 나타난 겁니다. 자, 근데 이 창발적 개별자는 두뇌에서 마음이 창발되었다고 보기 때문에 공간적 실제를 가져요. 그러니까 이거는 두뇌에서 만들어졌다기보다 하여튼 거기서 하여튼 이 창발이 됐습니다. 이분들의 용어를 따르면 창발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창발론이라는 게 아까 말한 환원적 물리주의를 좀 이렇게 반박하기 위해서 환원적 물리주의라는 건 완전 유물론이니까 이 정신적 속성이 물리적 속성으로 환원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환원되지 않은 어떤 새로운 속성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창발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창발적 개별자는 두뇌에서 마음이 창발되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공간적 실제를 가지고 또 헤스커는 마음과 두뇌 사이의 에너지 교환이 몸과 마음의 인과적 상호작용의 원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창발론이라는 게 조금 우리 인간들의 마음을
조금 너무 이렇게 유물론하고 그거 하니까 이게 좀 만들어낸 거예요. 만들어냈는데 그래도 근원적으로 이거는 영혼의 실제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두뇌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의외로 신학계 안으로 이 창발이라는 단어가 의외로 많이 들어가면서 창발이 굉장히 괜찮은 것처럼 이렇게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중측면론. 이중측면론이라는 것은 정신적과 물리적인 것이 동일한 실체의 두 가지 측면이다. 그래서 개인의 주관적이고 1인칭적 관점과 두뇌 활동에 관한 객관적이고 3인칭적인 관점이 존재론적으로는 하나지만 인식론적으로 구별되는 두 가지 측면이다.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하나인데, 존재론적으로 하나인데 이쪽에서 바라보느냐 저쪽에서 바라느냐에 따라서 두 가지 모습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기 자신이 자기를 쳐다보는 것, 1인칭적 관점하고 그 다음에 이 밖에서 이 두뇌를 통해서 보는 이런 3인칭적 관점이 똑같은 거를 안에서 들여다보느냐 밖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러니까 역시 이것도 영혼의 실존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또 조금 뭐랄까 인간들의 마음을 좀 부드럽게 하려고 하는 주장이 하여튼 본질적으로 영혼이 있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혼이 없다는 주장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쪽에서는 영혼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완전히 그냥 구석기 시대 사람처럼 이렇게 취급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영혼이 없다는 주장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영혼이 왜 없다 그러는지 그 주장과 반론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동물과의 생물학적 연속성.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인간과 다른 동물 사이에 생물학적 차이점보다 공통점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과 동물의 정신적 능력 사이에 수준의 차이는 있어도 본질적 차이는 없다. 그러니까 지금 동물도 뭐 꼬리치고 뭐 이 감정을 나타내고 정신적 능력이 있지 않느냐. 동물도 있고 인간도 있는데 뭐 동물이 갖고 있는 정신이나 인간이 갖고 있는 정신이나 물론 수준 차이는 있지만 본질적 차이는 없다. 그러니까 그 동물의 정신이나 인간의 정신이라는 것은 다 어떻게 보면 똑같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똑같이 두뇌에 의해서 생겨난다. 이런 뜻입니다. 자, 반론을 말씀드리면 동물에게도 인간과 유사한 정신적 특징이 있어 보이지만 동물에게 인간과 동일한 마음이 있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을 갖고 있잖아요. 자의식. 그런데 동물에게도 정말 그런 것이 있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그냥 본능대로 움직이는 건지 정말 동물에게도 무슨 뭐 감정이 있고 뭐 이게 다 있는 건지 우리가 그걸 동물 안에 들어가지 보냐 모르죠. 아무튼 알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물도 두뇌가 있고 학습이 가능하기 때문에 초보적인 정신활동, 기억이라든지 언어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사한 정신적 특징을 가진다고 해서 동물과 인간 사이의 정신적 활동에 본질적 차이가 없다. 이거는 논리적 비하라는 거예요. 인간과 동물은 엄청난 차이가 있죠. 예를 들어서 동물에게는 창조성이라든지 윤리성, 종교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물의 그 좀 유사한 그걸 보면서 인간과 동물은 같다. 이거는 이제 두뇌주의자들의 주장이라는 뜻입니다. 자, 두 번째가 뭐냐면은 정신 능력의 두뇌 의존성. 이게 뭐냐면 두뇌가 손상을 입으면 정신적 장애가 생깁니다. 자꾸 이걸 보면서 봐라. 두뇌가 손상을 입으니까 장애가 생기지 않느냐. 마음은 그러니까 두뇌에서 생겨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자, 요거는 영혼과 정신 활동에 대한 이해의 부족이다. 왜냐하면은 이 정신 활동은 영혼과 몸의 연합으로 이루어진 결과물입니다. 반면에 영혼은 정신 활동을 이루어지게 만드는 근원적 실체예요. 이 정신 활동과 영혼이 같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비유를 하면 이 두뇌를 포함한 몸은 컴퓨터다. 영혼은 컴퓨터를 사용하는 사람이다. 정신 활동은 뭐냐? 컴퓨터 모니터의 화면이다. 그러니까 영혼과 정신 활동은 다르죠. 영혼은 컴퓨터를 사용하는 사람이고 정신 활동은 결과물이고, 그래서 컴퓨터가 일과 막아지면 장애가 생깁니다. 뭐 그것만 가지고 컴퓨터 사용자가 없다는 증거가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컴퓨터 사용자가 있더라도 컴퓨터가 망가지면 장애가 생깁니다. 그래서 정신 활동의 두뇌의 의존성은 영혼이 없다는 증거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반드시
몸과 영혼이 연합해서 정신활동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신활동의 두뇌 의존성은 당연히 존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살아있는 동안에 몸과 영혼이 연합해서 사는 거니까. 영혼이 몸을 사용하지 않고 하지는 안 해요. 살아있는 동안에. 그러니까 당연히 두뇌 의존성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영혼이라는 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예를 들어 뇌 영상을 보게 되면 두뇌가 막 자체적으로 작동하는 것처럼 보여. 영혼은 안 보이니까. 근데 두뇌의 각 부분이 특정한 정신적 활동과 관련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이것을 이유로 영혼에 도움이 없다고 하는 것은 두뇌주의 편견이다 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가 이게 중요합니다. 이 세 가지 주장 중에 이걸 제일 많이 저쪽에서 강조를 해요. 이게 뭐냐면 인과적 상호작용의 문제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비물질인 영혼이 어떻게 물질인 몸에 인과적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느냐. 아니, 영혼은 비물질, 몸은 물질. 어떻게 비물질과 물질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느냐. 이거는 아니다는 거예요. 이게 저쪽에서 가장 강력하게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요거에 관련돼서 김재권 교수의 짝지연 문제라는 게 있어요. 이 김재권 교수님은 우리 한국 사람으로서 미국 가가지고 아주 심리 철학적으로 아주 어떻게 보면 대가죠, 대가. 대가로 아주 유명하신 분인데 그분이 물론 이분은 이제 그 물리주의자입니다. 유물론자예요. 근데 이분이 했던 말 중에 짝지연 문제라고 해가지고 유명한 게 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은 물체 사이의 인과적 상호작용을 하기 위해서는 물리적 공간의 틀이 필요하고 영혼은 물리적 공간을 점유할 수 없기 때문에 물질 세계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이게 이제 김재공 교수의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영혼은 물리적 공간에 점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물질에 영향을 줄 수 없다 하고 이제 이거를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자, 요거에 대한 반론을 제기합시다. 첫 번째, 비물질인 영들이 지금도 물질계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셔서 자연에게도 영향을 주고 기적도 행하고 또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고, 마음에 감동을 준다는 건 뭐예요? 이미 우리 두뇌에게 영향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인 영은 물질계, 자연계에 영향을 주고 있어요. 귀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몸을 주관하고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불어넣고 다 이제 두뇌에게 영향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비물질인 영들이 지금도 물질계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물질계 자체를 만들었어요. 물질계 자체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 물질계에 어떻게 하면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다 마련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비물질계가 물질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비물질적인 존재가 물질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했던 짝지연 문제에 대한 반론을 좀 제기하겠습니다. 이 짝지연 문제가 뭐냐면은 영혼은 공간을 점유할 수 없기 때문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영혼이 공간을 점유할 수 없다는 가정은 검증이 불가능합니다. 영혼이 공간을 점유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은 편재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공간에 동시에 존재해요. 그렇지만 영혼과 귀신은 편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영혼은 자기 몸 안에 있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기름병이라는 영혼이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기름병의 영혼은 기름병 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은 몸 안에 존재한다. 그래서 이 확인 불가능한 가정을 한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조금 어려운 물리학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냥 참고 삼아 들어보길 바라요. 이제 현대 물리학이라는 것은 고전 물리학으로 달리 20세기 이후에 밝혀진 것을 우리가 현대 물리학이라고 그래요. 자, 현대 물리학에는 어떤 게 있느냐? 모든 물질은,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모든 물질, 그러니까 물질은 전부 다 모든 걸 다 합칩니다. 모든 물질은 공간에 국소화된 입자성과 공간에 국소화되지 않은 파동성, 즉 이중성을 갖는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입자다 그러면 우리가 항상 이렇게 동그랗게 어떤 특정한 장소에 있는 걸 말하잖아요. 그걸 입자라 그럽니다. 파동, 그럼 이거는 공간이 특정한 장소에 있는 것까지 퍼져 있는 거예요. 그렇죠? 파도 그러면 파도라는 게 어때 한 군데 있는 게 아니죠. 전체적인 모양이 나타내잖아요. 그러니까 파동성은 이렇게 공간에 퍼져 있고 입자성은 어디 특정한 장소에 딱 모여 있습니다. 근데 물질은 입자성과 파동성 두 개를 동시에 다 갖고 있어요.
이게 너무 신기하죠.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예를 하나 든 겁니다. 전자를 이중슬릿에 통과시킵니다. 이중슬릿은 그냥 두 가지 틈입니다. 두 가지 틈을 통과시켜서 이제 실험을 해보면 전자가 와가지고 이중슬릿을 통과한 다음에 스크린에 간섭 무늬가 생깁니다. 밝고 어둡고 무늬가 생겨요. 자, 요게 이제 이중슬릿을 통과시킨 결과인데 보면은 이 밝고 어둡고 하는 무늬가 생기는데, 그럼 이 밝고 어둡고 무늬가 생기려면 어떻게 되느냐? 자, 이중슬릿을 통과한 두 개의 값이 합쳐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한 개의 전자, 한 개의 전자에 해당하는 두 개의 값이 합쳐져야만이 간섭을 일으켜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지금 한 개가, 전자 한 개가 왔는데, 이 이중슬릿을 통과한 두 개의 값이 합쳐져 가지고 간섭을 밝고 어둡고 무늬를 만들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자, 양자역학이라는 것을 한번 이해해 보세요. 이 양자역학이 좀 어려운 건데, 자, 이 조금 전에 드러난 이거를 어떻게 설명하느냐? 자, 이 이중슬릿 각각을 통과한 걸 1번, 2번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1번 슬릿, 2번 슬릿을 통과한 것을 여기 푸사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이거 푸사이가 뭐냐면은 확률 진폭. 확률 진폭은 복소수입니다. 복소수 뭔지 알죠? 우리 실수 부분도 있고 허수 부분. 예. 그러니까 이 확률 진폭을 이제 제곱하게 되면 확률이 됩니다. 확률이 이제 이거는 실수예요. 관측이 가능한데 확률 진폭은 오히려 관측이 불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1번 슬릿하고 2번 슬릿을 통과한 확률 진폭이 합쳐져 가지고 결국은 간섭을 일으키는 거예요. 간섭을 일으킵니다. 자, 이게 굉장히 좀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이 수학적으로는 설명이 돼요. 수학적으로는 이 전자가 와가지고 이 1번하고 2번을 통과한 확률 진폭이 합쳐져 가지고 결국은 간섭을 일으켰다 하는데, 이게 조금 전에 제가 말했듯이 확률 진폭은 복소수입니다. 관측이 불가능한 양이에요. 관측이 불가능한 양이고 또 그게 합쳐져 가지고 이제 간섭을 일으키는데, 자, 수학으로는 설명했는데 이게 과연 무엇을 뜻하는지 실제로 이게 어려운 거예요. 자, 전자라는 건 실존하는 물체죠. 실존하는 어떤 물체가 와가지고 이게 두 개로 나눠지는데 확률 진폭이 통과하는 거예요. 확률 진폭은 실제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복소수잖아요, 복소수. 그러니까 이게 수학으로는 이걸 설명을 했는데 이게 정말 전자가 어떻게 행동하는지는 우리가 설명이 잘 안 돼. 우리의 상식적인 머리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양자역학에 대한 이야기들이 엄청 많이 해요. 아마 인터넷 유튜브 같은 거 보면 막 양자역학을 설명하는데 막 복잡하게 철학적으로 설명하는 이유가 설명이 잘 안 돼. 이해가 잘 안 돼. 그래서 아무튼 수학적으로 이렇게 설명이 되는데, 아무튼 전자 하나가 와가지고 어떻게 두 개를 뭐 이렇게 나눠져서 통과하는 건지 뭐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하여튼 와가지고 간섭을 만들어요. 결과적으로 간섭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더 본질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자, 에너지가 물질이 되고 물질이 에너지가 돼요. 에너지는 물질이 아닙니다. 에너지 물질이 아니에요. 근데 에너지가 물질로 되고 물질이 또 에너지로 바뀌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광자가 빛이거든요. 빛이 빠가지고 그게 전자와 양전자로 두 개가 만들어집니다. 와가지고 에너지가 전자와 양전자. 양전자라는 것은 질량은 전자하고 똑같은데 전하가 양전합니다. 우리 일반적인 전자는 음전하를 갖거든요. 근데 양전자는 전자와 똑같은데 전하만 양전하. 그래서 이걸 우리가 반물질, 일반적인 전자는 물질이라 그러고 이거는 반물질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물질과 반물질을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물질이 되고 물질이 에너지고, 우리가 이제 뭐 일상 경험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데 이게 참 신기한 겁니다. 제가 조금 이제 이야기 편하게 해서 우리 한번 보면은, 제가 벽돌이 하나 있어요. 벽돌을 우리가 높은 데 올라가 가지고 땅에 탁 떨어뜨립니다. 그러니까 벽돌이 땅으로 내려오면서 점점 빨라져요. 땅바닥에 떨어져오면 운동 에너지가 엄청 늘어납니다. 그렇죠? 위에서 하면은 점점 내려오면서 운동 에너지가 늘어나죠. 딱 땅에 부딪히면서 벽돌이 한 개가 세 개로 바뀝니다. 에너지가 질량을 바뀐 거예요. 또 세 개를 들고 올라가 가지고 탁 떨어뜨리면 9개로 바뀝니다. 아니, 너무 신기하잖아요. 우리가 그냥 에너지가 물질이 되고 물질이 에너지가 되니까 뭐 우리가 늘 보는 원자폭탄 예를 들고 이러니까 뭐 당연한 것처럼. 근데 아니, 물질이라는 게 도대체 뭔지 에너지만 있으면 만들어져.
에너지만 있으면 물질이 얼마든지 만들어져. 도대체 물질은 어디서 만들어져요? 신기하잖아요.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양자거품. 이게 1955년대 존 휠러라는 사람이 그냥 가설이에요, 가설. 양자역학에 의해 매우 작은 규모로 물질과 반물질이 끊임없이 생성되고 파괴된다. 그러니까 아주 물질과 반물질이 계속 만들어졌다 파괴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자장 이론에 따르면 입자사의 진공은 빈 공간이 아니라 수명이 짧은 가상의 입자 반입자상들이 존재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거기서 입자와 반입자가 막 계속 만들어졌다 없어졌다 막. 그러니까 제가 이게 뭘 말하려고 하는가 하면 이 물질이라는 걸 우리가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과학은 물질에 대한 고전적 개념을 무너뜨리고 물질과 비물질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든다. 그리고 우리는 아직 물질의 근본 요소인 입자들의 구성재료, 구조, 모양들의 본질적 내용을 알지 못한다.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 전자라 그러면 전자는 아주 작죠. 우리가 뭐 전자 자체를 본 적이 없습니다. 전자 영향만 알고 있지.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걸 확대했다 그래요. 엄청나게 확대해가지고 전자를 딱 들여다봤어요. 그러면 전자는 도대체 어떻게 생겼는지, 또 그 안에 또 구조는 뭔지, 그리고 그건 또 뭘로 만들어져 있는지 이렇게 보게 되면 정말 신비로운 거예요. 에너지만 있으면 만들어져. 뭔지 몰라도. 우리가 보통 에너지를 하면 무슨 재료를 가지고 그걸 합치든지 해가지고 덩어리를 만드는 건데 이거는 없는 데서 그냥 만들어내버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질이 뭔지에 대한 근원적인 해답을 모르고 있다. 우리가 물질이 뭔지를 근원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질량이라고 정해놓은 것이 생긴다. 이 정도 했지 그게 질량이 뭔지도 모르고 어떻게 생기는지 모르고. 그래서 이 결론이 뭐냐면은 현대 과학의 턴 안에서도 물질과 비물질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 수 없다고 단언할 수 없다. 이 말을 제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물질이 뭔지도 모르면서 무슨 물질과 비물질은 영향을 못 주고받는다. 이렇게 하는 거는 좀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두뇌주의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마음이 두뇌에서 생겨난다는 두뇌주의. 이게 얼마나 안 좋은 건지를 제가 사실은 두뇌주의라는 건 정말 안 좋은 겁니다. 한번 보세요. 자, 두뇌주의의 근거는 뭐냐? 특정 정신적 능력이 특정 두뇌 영역과 밀접한 연관성. 아까 장애로 나타나는 정신적 이상. 아까 말했죠. 두뇌가 손상을 입은 장애가 생긴다. 그 다음에 특정 감정과 관련된 두뇌 영상. 예를 들어서 이제 환자를 살아있는 분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MRI 장치에 넣고 이렇게 촬영하면서 그 사람의 불안이나 기쁨을 경험할 때 그 두뇌를 촬영하게 되면 그 어떤 활성화되는 것을 동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볼 수 있어요. 자, 근데 역시 아까 이 말은 두뇌와 영혼의 연합으로 이루어진다. 정신활동이 두뇌와 영혼의 연합으로 이루어진다는 것만 나타내지 그냥 정신활동이 두뇌 영향을 받는 것만 확인하고 있지 이게 뭐 두뇌만에 의해서 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건 아니죠. 자, 그 다음에 또 이게 좀 유명한 실험입니다. 유명한 실험인데 리벳이라는 사람이 실험인데 인간의 의지에 대한 리벳 실험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그 실험 대상자한테 이제 말하는 거예요. 당신이 손가락이나 손목을 구부리는 것 같은 운동을 하겠다고 결심한 시간을 기억해라.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 보고 당신은 손가락을 탁 움직이겠다 하고 이제 결정한 그 시간을 시계를 보면서 딱 내가 저때 해야 되겠다고 딱 기억하고 나중에 보고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같은 사람의 그 뇌에 있는 운동 피질 영역에다가 이제 정기적 변화가 생기는 지점, 거기에 이제 준비 전이 RP 시점을 측정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 당사자에게 언제 마음을 먹었느냐는 걸 자기가 기억해서 말해라는 거하고 또 두뇌에다 이제 해가지고 RP 시점을 측정합니다. 자, 요게 RP 시점이 뭔가 하면은 운동 피질을 두개골 밖에서 측정한 결과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운동을 실행하기 전에 천천히 전이 그러니까 이게 전압차지요. 전압차
차를 축적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단순한 운동은 1초 정도 하고 복잡한 운동은 좀 더 오랜 시간 준비한다. 그래서 이러한 정기적 변화를 우리가 준비 전이, 그러니까 어떤 것을 행동하기 전에 생기는 정기적 변화, 그걸 RP라고 이제 부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결과가 뭐냐? 실험해 보니까 RP가 W보다 앞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RP라는 건 뇌의 그 준비 전이, 그러니까 뇌에서 일어난 어떤 현상이 RP가 그 사람이 마음을 먹은, 내가 손가락을 구부려야 되겠다고 마음 먹은 의지보다 앞섰다는 거예요. 앞섰다. 그러니까 이게 결과가 뭘 의미하는가 하면 우리 자신이 의식적으로 움직이려는 의지를 자각하기 전에 우리의 뇌가 자발적인 운동을 개시하였다고 했어요. 이 말이 뭐예요? 내가 어떤 걸 움직이겠다고 마음 먹기 전에 우리 뇌가 먼저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동의 개시에 우리의 의식적 의지가 개입하지 않고 자발적 행위는 뇌의 무의식적 과정의 결과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뇌가 먼저 결정해가지고 하고 나중에 우리가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어떤 거를 행동을 하는 거는 두뇌가 하고 있고, 두뇌가 하려고 한 거를 나중에 조금 늦게, 이제 자기가 움직이려고 하는 것이 자각한 거예요. 자각. 그러니까 의지가 두뇌의 결과다는 걸 이제 말하는 겁니다. 자, 반론을 제기하게 되면 W 시점을 결정할 때 사후적이고 주관적인 회상. 그러니까 아까 말한 다 실험이 끝난 다음에 이제 언제 내가 했다고 하니까 여기에 좀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RP가 운동에 대한 뇌의 결심을 가정했다고 하지만 RP를 손가락 운동이 있을 때만 저장을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운동이 있을 때만 그 직전에 시점을 저장을 해요. 그래서 운동이 따르지 않는 RP는 저장되지 않음으로써 RP와 운동 사이에 인과관계가 분명하지 않다. 아무튼 이게 굉장히 유명한 실험입니다. 이걸로 인해서 수많은 관련된 실험이 행해졌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두뇌가 먼저 결정했느냐, 사람이 먼저 마음을 먹었느냐. 그러니까 이 결과는 뭐냐, 사람이 마음 먹기 전에 두뇌가 먼저 결정해가지고 그걸 나중에 사람이 깨달았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두뇌가 했다는 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두뇌주의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두뇌주의 내용은 마음을 뇌의 생물학적 현상으로 설명한다. 그러니까 감각이나 사고나 감정, 기억 등과 같은 정신활동을 신경세포로 구성된 거대한 회로막에서 일어나는 물리화학적 현상으로 본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은 두뇌의 물리화학적 현상이다. 그래서 신경과학은 뇌 구조와 전기화학적 특성을 마음을 창출하는 컴퓨터 하드웨어로 보고요. 인지과학은 마음을 소프트웨어로 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신경과학보다 더 나쁜 게 인지과학이에요. 인지과학. 우리가 요새 인지과학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인지과학이 어떻게 보면 신경과학보다 조금 더 안 좋은 그런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뇌과학이 인간의 본성을 새롭게 정의합니다. 그러니까 나라는 체험, 그러니까 자의식이죠. 자의식은 뇌의 정보 처리 과정들이 통합되는 과정에서 나타난 현상이다. 그러니까 자의식이라는 것은 두뇌가 막 열심히 계산해가지고 완전히 이렇게 결과물. 자의식은 뇌라는 어떤 존재가 내 안에서 이거 하는 게 아니라 두뇌가 다 하고 있는데 그거를 뒤늦게 깨닫는 것이 자의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치관, 윤리, 철학, 종교 등은 두뇌가 확률적으로 만드는 체계고 인간의 영혼이나 자유의지, 윤리와 가치 등의 개념은 환상적 부산물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다 환상이에요, 환상. 두뇌가 다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인간의 진정한 실체는 뇌에 의해 작동하는 불확실성의 정보 처리 기계다. 그러니까 인간은 기계. 고성능 컴퓨터를 장착한 인간은 기계, 실체는.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좋은 단어들, 뭐 영혼 이런 건 다 환상이에요. 인간이 두뇌가 만드는 환상이에요. 이게 지금 두뇌주의가 지금 문제가 됩니다. 자, 데니엘 웨그레라는 하버드 대학 심리학과 교수인데 이분이 2011년도에 최우수 과학 공로상을 땄어요. 근데 이 사람이 2002년도에 무슨 책을 적었느냐? 의식적 의지의 환상이라는 책을 적었어요. 이 책은 아까 그 리벳 실험처럼 의식적 의지는 인과적 혈액이 없는 단순한 느낌이며 사후 해석이다. 그러니까 의지는 혈액이 없는 거예요. 의지가 뭐 어떻게 결정한 게 아닙니다. 의지는 그냥 느낌, 사후 해석. 두뇌가 다 했고
두뇌가 한 거를 나중에 느낀 게 의지입니다. 근데 이것을 뭘 나타내냐? 철저한 유물론자들이 지금 과학계를 지배하고 있음을 잘 나타내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두뇌하고 영혼이 연합을 해서 정신활동을 하든지 혹은 영혼이 몸에게 영향을 줘서 정신활동을 하는데 이렇게 근데 영혼만 인정하지 않으면 바로 두뇌주의가 됩니다. 두뇌가 우리 마음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영혼만 없다 하면 영혼만 없다고 가정하게 되면 바로 두뇌가 우리의 마음을 만들어낸다고 두뇌주의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두뇌주의 문제점은 뭐냐? 첫째는 자의식. 우리가 갖고 있는 자의식. 예를 들어 기름병이라면 기름병이라는 자의식을 갖고 있잖아요. 우리는 일관성 있고 또렷한 자의식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두뇌주의는 이걸 설명을 못 해요. 그 다음에 인공지능이 아무리 발달해도 자의식과 감정을 만든 존재를 만들 수 없다. 자의식과 감정은 기계의 조합으로 만들어진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하나고요. 또 한 가지는 최초의 시발점. 그러면 두뇌주의에 따르면 뇌세포들이 이걸 다 결정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시작했느냐는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되냐? 우연입니다. 우연. 뇌세포들이 우연히 만들어낸 거예요. 우연히. 왜냐하면 뇌세포들이 뭐가 있겠어요? 자체 무슨 의지가 있겠어요? 뇌세포들이 그냥 우연히 이제 막 하다가 생각을 만들어내고 이제 해가지고 우리가 정신 활동을 다 진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오히려 영혼이 없다고 보면은 참 이게 이해하기 어렵다. 그래서 오히려 영혼이 있다는 것을 가정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교과서에 들어온 두뇌주의. 자, 제가 조금 전에 두뇌주의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이거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갑다.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이미 그런 주장을 두뇌주의를 교과서에 삽입하고 있어요. 삽입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정말 이 심각성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교과서에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고등학교 보건교과서 안에 있는 두뇌주의 내용들을 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고등학교 보건교과서를 봅시다. 자, 이 덜센 미디어라는 책에 나와 있는데요. 보면은 자세하게 뇌의 구조와 기능 해가지고 대뇌, 간뇌 이런 걸 쭉 설명하고 있어요. 소뇌 보면은 그 사이뇌에 대한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보면은 여러 가지 그 기능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이제 대뇌에 이제 정신적 기능을 하고 있다는 것이 쭉 나와 있어요.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덜센 미디어라는 걸 보면은 이제 전두엽이 이성 부분을 담당하고 있다고 이제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전두엽은 생각, 판단, 계획, 충동 조절, 감정 조정 등을 담당하고 있다. 그다음에 번연계는 감정입니다. 대뇌 피질과 사이뇌 사이에 위치하며 학습, 기억, 감정을 관장하는 부분으로 감정을 조절하는 주요 기관이다. 그래서 보면 이제 전두엽은 이성적인 부분, 그 다음에 번연계는 감정을 하는 걸로 이미 가르치고 있어요. 애들한테 이미. 그러니까 애들은 이걸 배우면서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대뇌가 이성을 하고, 그 다음에 번연계가, 우리 두뇌에 있는 번연계가 감정을 하는구나 하고 이제 계속 배우는 겁니다. 자, 이 보세요. 요것도 보면은 이제, 감정과 기억을 관여하는 해마와 편도체에 있는 뇌의 번연계로 들어간다. 그러니까 감정과 기억은 번연계 쪽으로 돼 있고, 번연계는 감정, 행동, 욕망 등의 조절에 기여한다. 그 다음에 전두엽 중에서 좀 더 앞에 이 전두엽 뭐라고 되어 있는가? 뇌가 계획한 것을 실행하는 데 관여하고 있다. 이미 뇌가 이런 걸 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배우면 어떻게 돼요? 애들이 두뇌가 다 하고 있구나. 두뇌가 모든 걸 계획하고 이제 실행하는구나. 이렇게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자연스럽게 스며들어옵니다. 애들한테. 그 다음에 대뇌의 구조와 기능 보면은 대뇌 심피질계는 인지 기능, 언어 등과 고차 등은 기능. 대뇌 번연계는 감정 조절, 학습, 기억 이런 것들이 되어 있고요. 자, 이건 도서출판 담음, 전두엽, 상황 판단, 올바른 결정, 통찰, 감정과 욕망 조절, 계획, 추진, 창의력 등을 담당하는 뇌 부분이고, 또 성욕은 본능과 감정의 영역인 대뇌 번연계의 시상하부에서 시작되지만 이성의 영역인 대뇌 심피질계에서 조절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미 계속 반복적으로 할게요. 대뇌는 이성, 번영계는 감정. 이렇게 이제 이걸 뭐 모든 책에 다 있습니다. 모든 책에. 보면 이 중독에 대한 건데 가치를 판단하는 전전두엽보다 쾌락을 느끼는 중뇌가 더 활성화돼요. 그러니까 이 중뇌 보면 도파민에 대한 거 이제 이렇게 또 되어 있고요. 또 요거는 이제 천재 교과서인데 역시 사랑에 빠질 때 어떻게 되느냐 보면 역시 전전두엽 피질이 활성화돼. 그러니까 청소년들은 아직 전전두엽이 발달 안 했기 때문에 충동적이다.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이것도 도파민과 중독. 그러니까 도파민과 중독 이 부분에 많이 있더라고요. 행동을 결정하고 계획하는 데 관여하는 전두엽.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건 시마스인데 역시 담당하는 측액을 거쳐 전두엽까지 자극하여 만족감과 행복감을 느끼게 한다. 요거는 이제 시마스인데 뇌를 세 개로 나눠요. 뇌간, 번영계, 대뇌 피질, 대뇌 겉질. 이래가지고 뇌간은 파충류의 뇌, 번영계는 포유류의 뇌, 대뇌 겉질은 인간의 뇌. 그러니까 요게 약간의 진화론을 또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진화론도 이렇게 포함한 것이고 번영계는 감정, 기억, 성용, 식욕, 성용. 그다음에 대뇌 겉질은 언어, 생각, 판단, 지각.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또 이것도 뭐 시마스인데 역시 이것도 대뇌 번영계는 정서 반응에 관계한다. 자, 지금 제가 몇 가지 책을 쭉 봤는데 여기서 주장하는 게 뭐예요? 전두엽은 뭐 전두엽이라고 하고 어떨 때는 전전두엽이라고 하고 대뇌 심피지라고 하는데 생각, 계획, 감정 조절, 행동 결정, 창의력 등을 담당하고 있고 뇌가 결정한 것도 실행하는 이성의 영역이다. 그다음에 번영계에는 해마하고 편도체가 포함되는데 학습, 감정, 기억 등을 관여하고 감정을 조절하는 주요 기관이고 성욕 중 본능적 행동을 조절하는 감정과 본능의 영역이고 편도체는 공포를. 그러니까 우리는 야 대뇌 뭐 이렇게 두뇌에 대한 거를 뭐 두뇌주의가 들어왔을까? 아니에요. 이미 다 들어와 있습니다. 제가 이 보건 교과서를 보니까 이미 다 들어와가지고 우리 애들한테 물어보면 뭐 당연히 두뇌가 이성의 영역을 담당하고 있고 번영계는 감정을 담당하고 있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중학교, 고등학교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나중에 당연히 두뇌가 이런 걸 하고 있다고 애들은 그냥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뇌과학에 정말 이게 맞는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제가 두 권의 책을 했는데요. 나는 뇌입니다 하는 책. 이건 좀 쉽게 돼 있어요. 아주 쉬운 언어로 돼 있고 하나는 인지신경과학 입문서. 이건 좀 어려워. 그래서 아무튼 두 개의 책을 좀 참고했는데 그 참고해서 몇 가지만 좀 정리를 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이 사람들은 연구를 하느냐? 세 가지 방법을 써요. 첫 번째는 동물 실험, 뭐 원숭이라든지 이런 우리 인간하고 비슷한 동물을 통해서 여러 가지 실험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제 하는데 사실은 동물과 인간은 정확하게 같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아무튼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여러 가지 영향합니다. 그 다음에 두뇌 손상자를 조사해요. 그러니까 두뇌가 어디가 손상됐다. 아까 뭐 두뇌의 어느 여러 가지 부분 중에 하나가 손상되면 그 사람은 어떤 현상을 나타낼까? 어떤 영상. 그래서 그거를 자세하게 하고 마지막에 죽은 다음에 해부를 해가지고 이제 확인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죽은 다음에 해부하게 되면 그동안에 많이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정말 그거하고 그것 때문인지는 하기 어려운 거죠. 자, 세 번째가 뭐냐? 살아있는 사람을 조사해요. 살아있는 사람을 조사하는데 그게 뭐냐면 뇌전도, 그 다음에 뭐 뇌파 같은 거 하고, 그 다음에 CT, 그 다음에 양전자 방출 단층 촬영, 그 다음에 MRI, 그 다음에 fMRI, 이거를 펑셔널 MRI라고 해요. 이걸 기능적 자기 공명 영상. 이거는 실시간으로 두뇌가 어디가 활성화가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최근 들어서는 제일 많은 것이 요 fMRI, 기능적 자기 공명. 요거를 이제 굉장히 많이 연구하고 있어요. 근데 이 뇌 영상을 보면은 뭐 어디가 좀 활성화가 됐다는 걸 알 수 있는데 그것도 사실은 추론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뇌는 수백억 개의 뉴런이 신공세포죠. 그 다음에 연결이 수조 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추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두뇌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뉴런과 신경 교세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뉴런이라는 것이 이제 두뇌 안에는 1000억 개가 있는데 이게 서로 막
주고받아요. 주고받아. 그래서 또 어떻게 서로 연결하느냐? 전기 에너지를 통해서 이렇게 주고받고요. 종류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감각 뉴런, 운동 뉴런, 사이 뉴런. 감각 뉴런이라는 것은 우리 감각계에서부터 감각을 이제 두뇌로 이렇게 전달하는 거. 운동 뉴런은 두뇌에서 이제 운동을 하라고 명령이 내려가는 거. 그다음에 사이 뉴런은 이제 소통. 그다음에 신경교세포라는 것은 뉴런을 지원하고 보호하는 그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두뇌는 뉴런과 신경교세포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여기 이제 신경이 길쭉하게 생겼습니다. 길쭉하게 생겨가지고 보면은 중앙에 세포체가 있어요. 거기에 유전정보하고 에너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수상돌기. 그러니까 정보를 받아들이는 거. 수신기. 그다음에 쭉 정렬돼가지고 마지막 가서 탁 내버립니다. 그 축색 돌기. 그다음에 종말 단추해서 다음 뉴런. 그러니까 이 신경세포는 뉴런은 한 방향으로만 갑니다. 한 방향. 그래서 이렇게 해서 쫙 전달이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여기 두뇌에 보면은 대뇌가 있고요. 그 안에 바닥핵, 시상, 뇌줄기, 소뇌. 그러니까 뒤통수 쪽에 있는 게 소뇌고 이제 대부분 이 대뇌가 이제 많이 있습니다. 안에 중앙에 지금 보면은 바닥핵, 시상하부, 시상들이 이렇게 들어 있어요. 자, 보면 뇌줄기라는 것은 뇌로 들어오는 모든 정보를 중개하고 심장 박동, 호흡, 삼피기, 기침, 재채기 등한 생체 기능과 관계돼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어떤 즉각하는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시상은 뭐냐? 감각기관으로 들어오는 정보를 중개하고 통합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통증과 온도 해석에 관리하고 기억과 감정에도 관련된다. 시상하부는 산소, 포도당, 체온 등을 조절하고 호르몬을 조절하는 뇌하수치도 통제한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소뇌는 뇌의 뒤쪽에 있고 운동, 균형 감각, 감정들에 관계하고요. 대뇌는 크게 두 개, 오른쪽 뇌, 왼쪽 뇌 두 개로 나눠져 있어요. 그리고 중앙에는 둘레계통과 바닥핵이 있습니다. 이 둘레계통이라는 것이 아까 번영계를 말하는 겁니다. 뇌의 중앙에 있고 감정, 쾌락, 통증, 기억에 관계되고 바닥핵은 뇌 깊숙이 있으면서 운동과 감정에 관련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대뇌는 또 네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네 개로. 그래서 우리가 전두엽, 앞쪽은 전두엽, 그 다음에 그 위에 있는 게 두정엽, 옆에 있는 게 측두엽, 뒤에 있는 게 후두엽. 그러니까 전두엽은 앞, 후두엽은 뒤, 측두엽은 옆, 두정엽 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또 각각 이런데 전두엽이 계획, 행동, 조절, 공감 능력과 관계되고, 두정엽은 감각과 지각, 측두엽은 기억과 감정, 후두엽은 시각적 처리 이렇게 네 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대뇌가 이렇게 네 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자, 기억은 어떻게 되느냐 보면은 기억은 뇌의 특정 장소에 저장되지 않고 대뇌 겉질 전체에 뉴런의 네트워크로 저장되는 것으로 추론. 이게 왜 추론이라는가 정확하게 모릅니다. 근데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고 추론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참 한 가지 보면은 어떤 과학자가 두뇌의 기억이 어디가 저장되는가 알고 싶어가지고 동물에게 학습을 시켰어요. 미로를 탐험한다든지 이렇게 학습을 시킨 다음에 그 동물의 두뇌를 조금씩 이제 손상을 시키면서 언제 그게 없어지는가, 파괴되는가를 알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아무리 찾아도 못 찾았어요. 아무리 찾아도. 그러니까 특정 장소에 없다는 결론이 뭐냐? 어떤 특정 장소에 기억이 저장된 것이 아니라 이 전체에 다 저장되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보면은 해마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기억의 핵심 역할을 하는 거 보고 대뇌 겉질은 창고 역할, 편도체는 감정을 입히고 소뇌는 근육기억. 근육기억이라는 건 자전거 타는 거, 운전하는 거, 이런 것을 근육기억이랍니다. 아무튼 그렇게 되지 않겠느냐 하고 추론하는 거, 추론. 다 추론입니다. 자, 언어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역시 언어도 언어의 지각과 생성한 수많은 서브루틴. 우리가 보통 컴퓨터 프로그램 보면 서브루틴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서브루틴과 관계되고 이 서브루틴은 넓게 퍼진 특정 네트워크 전반의 분산. 그러니까 언어도 역시 어떤 특정 지역에 있는 것이 넓게 퍼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두 영역이 이제 나오는데 이게 이제 뇌 손상자에 의해서 밝혀진 건데요. 브로카 영역이라는 거예요. 브로카 영역은 전두엽에서 말하는 거와 관계돼요.
베르니케 영역은 말을 이해하는 거 강의다. 말하는 게 아니라 말을 이해, 들은 말을 이해하는 거. 그래서 베르니케 영역은 이제 넓은 축두엽을 이제 동원하는 걸로 이제 밝혀지고 있습니다. 감정도 마찬가지. 감정도 어떤 특별한 장소가 감정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여러 개가 활성화돼요. 그래서 감정에는 편도체, 시상하부, 테마, 앞 대상의 섭렵, 바닥핵, 앞이마, 겁지, 손.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지 번영계라는 것이 이런 여러 개를 합쳐서 그것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대뇌도 관계되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말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은 뇌과학으로 밝혀진 사실은 특정 두뇌 영역이 어떤 특정한 정신활동과 관련이 있다는 것까지 알지 실제로 그게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아까 말했던 기억이라든지 언어라든지 감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뭐 어떻게 되는지 모릅니다. 그냥 아까 말했던 뇌 영상을 보니까 뭐 할 때는 이쪽이 더 되더라. 또 손상자를 보니까 그거가 파괴되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더라. 이런 걸 통해서 그거는 뭐하고 된다. 그 정도만 아는 거예요. 예, 그 정도만. 예.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교과서 내용 중에서 뭘 바꿔야 되느냐? 보면은 뭐 체온이라든지 호흡, 소화 이렇게 신체적인 것은 뭐 두뇌가 해도 괜찮다 하는데 단정적인 표현. 그래서 관장하고 있다, 생성한다, 판단한다. 이런 거는 좀 곤란한 거죠. 그거는 마치 예를 들어서 전두엽은 계획이나 감정 조절, 결정 등과 관련된 영역이다. 관련이라는 단어를 쓰면 돼. 예. 뇌가 결정했다. 이런 말을 쓰면 안 되죠. 번영계도 마찬가지예요. 감정이나 학습에 관련되다고 하지 막 그것이 뭐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 곤란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몇 가지를 고쳤어요. 보면은 이게 덜세 미디어에 있는 건데 대뇌가 종합적 사고를 가능하게 한다. 그래서 사고와 관련이 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보면은 창조등 인간 특유의 고도 정신 활동이 이루어진다. 이렇게보다 정신 활동과 관련이 있다로 이렇게 바꿔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덜세 미디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두엽이 뭐 이걸 담당하고 있다. 이러면 안 돼요. 그것과 관련이 있다. 그래서 번영계도 마찬가지죠. 번영계도 뭐 감정 등을 관장하는 부분으로 이렇게 조절하는 기관이다. 이렇게 하는 건 좀 곤란하다는 거예요. 마찬가지 이것도 인지, 제어, 감정 조절과 관련되고 동기, 감정, 기억 생성과 관련되고. 요거 덜세미도 맞아요. 아까 말했듯이 뇌가 계획한 것을 실행한다. 뇌가 계획한 걸 실행한다고 하면 안 되지. 마음이 계획한 걸 실행한다. 안데 관련돼. 이런 식으로 좀 바꿔야지. 마치 두뇌가 계획을 하고 그리고 실행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은 애들이 이제 오해를 하게 되는 거죠. 지구과학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차원 기능과 관련되고 학습과 관련된다. 이런 식으로 이것도 마찬가지죠. 전두엽이 창의력 등을 담당하는 뇌 부위를 가지고 관련된 뇌 부위다. 이런 식으로 좀 바꿔야 된다. 이것도 이제 가치를 판단하는 또 의사를 결정하는 보상을 추구하는 이런 것보다는 단정적인 말 대신에 관련이라는 것을 다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제안을 합니다. 자, 이제 결론을 가겠습니다. 첫 번째, 과학적 사실은 영혼의 존재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과학이라는 방법은 영혼을 관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떠한 과학적 장비를 동원하더라도 정신연장이 영혼과 몸의 연합인지 두뇌 마음으로 이루어지는지를 분간할 수 없습니다. 과학은 분간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과학적 방법으로는 영혼의 존재 여부를 알 수 없다. 이건 과학의 근원적 한계입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밝혀진 과학적 사실은 영혼과 몸의 결합으로도 얼마든지 설명이 가능하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두뇌주의는 과학적 한계를 벗어난 주장이다. 그러니까 두뇌주의라는 것은 과학의 한계를 무시하고 영혼의 존재를 부정하고 있는, 이거는 과학적 사실에 기초한 주장이 아니라 유물론에 기초한 주장이다. 그런데 대다수의 과학자들은 영적인 체험이 있기 때문에 영혼의 존재를 모르고 유물론에 기반한 가설을 만들어서 두뇌주의가 과학인 것처럼 퍼뜨리고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영혼과 두뇌의 상호작용은 신비롭다. 현대 과학을 통해서 아까 여러 가지 가설을 했지만 그거는 확인되지 않는 가설이고요. 정말 영혼의 존재는 하나님의 존재를 알므로써 확인이 가능하지. 그래서 지금도 우리 영혼이 두뇌를 사용해서 정신활동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하게 저쪽은 영혼이 없다 이렇게 주장하면 아니다. 우린 영혼이 있다.
지금도 우리 영혼이 우리 두뇌를 사용하고 있다 하고 강력하게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영혼의 실존과 두뇌주의 중 어느 것이 맞는지는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다. 본인이 원하는 걸 선택하는데 문제는 뭐냐? 두뇌주의자들이 다음 세대를 세뇌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 이 사람들이 마치 과학인 것처럼 교과서에 넣어가지고 다음 세대를 이런 걸 계속 배우다 보면 자연스럽게 대뇌 피질이 그렇고 번영계가 어떻고 이렇게 해서 다 세뇌가 되는 거예요. 예.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대다수 사람들은 두뇌주의를 원하지 않습니다. 대다수 사람은 자기가 물질 덩어지고 기계적인 존재라는 걸 원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뇌주의는 진리가 아니다. 저쪽이 말을 붙인 거지 과학이 저걸 말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분명히 그래서 과학적 사실과 두뇌주의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두뇌주의는 말세의 증거입니다. 두뇌주의는 유물론이 이제 자기의 실체를 드러내는 거예요. 사단이 이제는 대다수를 유물론으로 세뇌할 수 있다고 자신만만한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아주 의식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유물론의 실체를 알고 이제 자기의 존재 가치를 파괴한 걸 깨닫고 유물론을 거부해야 돼요. 이때까지는 뭐 과학이라면 뭐 과학이 우리에게 좋은 것만 하니까 과학 하는데 이 실상은 이 두뇌주의 이런 거는 우리의 존재 가치를 파괴하는 거니까 이거는 우리가 거부해야 돼요. 그래서 분명하게 유물론, 두뇌주의를 거부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것은 뇌과 두뇌를 연구하는 것 자체는 괜찮아요. 두뇌주의를 우리가 반대하는 거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두뇌 관련 질병 치료를 위해서 연구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영혼이 없고 두뇌가 모든 걸 잘한다. 요게 지금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또 인간의 두뇌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두뇌도 어느 정도의 뛰어난 정신 능력을 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놨어요. 근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두뇌만으로 하는 건 아니다. 영혼과 우리 두뇌를 포함한 몸이 연합을 해서 인격적인 활동을 한다는 것을 우리가 계속 반복적으로 우리가 주장을 해야 돼요. 자, 실제적인 대응 방법, 강의나 책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두뇌주의 실체를 알려야 돼요. 지금은 사람들이 너무 모릅니다. 유튜브 들어가면 뇌과학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그 주장을 감추고 있습니다. 마치 뭐 뇌과학이 좋은 것처럼 막 설명하는데 결론은 뭐냐? 결론은 다 두뇌로 모든 걸 설명해요. 그리고는 저절로 영혼이 없다는 걸 믿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두뇌주의가 얼마나 안 좋은지를 알려야 되고요. 그 다음에 믿음의 다음 세대가 과학자 돼서 알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우리가 퍼뜨리고 또 다음 세대가 자라나서 두뇌주의를 알려야 됩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사도 바울처럼 전문가를 핵심하게 만들어서 도구로 사용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이분 알렉산더라는 사람의 예를 들었는데 이분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뇌의학을 한 분이에요. 이분이 듀크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고요. 그 다음에 버지니아 대학에서 뇌기능 매핑 연구를 했고 하버드 대학에서 교수나 의사로 했고 학술지에 뭐 150편 논문 200회 이상 발표 그래가지고 뇌와 의식의 작용에 대한 업적을 많이 쌓은 그러니까 정말 두뇌에 대한 연구를 굉장히 하신 분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 특별한 체험을 통해서 뇌사 상태에 갔다가 깨어나는 걸 통해서 나는 천국을 보았다. 영혼은 정말 있다 하는 것을 그러니까 하나님은 때때로 전문가를 회심시켜가지고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신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까지 진리를 외치고 다음 세대의 진리를 전달하기만 하면 이긴다.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 걸 믿는 걸 원하면 더 좋지만 그렇지 않고 우리가 진리만 계속 전달하면 돼. 우리가 먼저 진리를 외치고 또 다음 세대에 똑같은 진리를 하나님의 진리를 계속 외치기만 하면 돼. 외치기만 하면 이깁니다. 그래서 진짜 믿음을 가진 다음 세대를 만들어야 돼요. 음란이나 성적 유혹을 이기는 거룩한 자, 미혹을 이기는 성령 충만한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의인이 남아있는 한 세상을 멸망시키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철저한 의인이 되어서 진리를 선포하고 또 다음 세대의 의인을 만들어서 그들이 또 다음 세대에 진리를 선포하고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때때로 적을 사용해서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시다. 그래서 사실은 두뇌주의가 없으면 우리가 이렇게까지 영혼의 실존을 강조할 이유가 없죠. 당연히 영혼이 있지 않느냐 이런데 아니 저쪽은 영혼이 없다고 대놓고 이렇게 사단은 어떨 때는 대놓고 합니다. 야 그거 없어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아니 있어 우리가 이제 그래서
두뇌주의를 사용해서 영혼의 실존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 우리가 몇 가지 제가 좀 알려드릴 게 있는데, 다음 주 18일 날 왕성교회, 신림역에 근처에 있는 왕성교회에서 한국교회 연합기도, 이건 다음 세대를 위한 연합기도를 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좀 가서 들으면 좋겠고, 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다음 주 똑같은 날인데 10시에 고려대 의과대에서 우리가 이제 서구 문명과 한국 사회라는 제목으로 하고, 우리가 이제 이때는 동성결혼, 동성결합 반대하는 것 때문에 또 유럽에서 한 분을 초청해 가지고 오전에 강의 듣고 오후에는 또 세 개의 분과로 나눠져 가지고 동성결혼, 동성결합에 대한 것도 하고, 아까 뇌과학 연구 현황 및 문제점 요것도 하고, 그래서 요걸 이제 하게 되고, 제가 하여튼 요거를 준비하면서 이번에 좀 집중적으로 심리 철학에 대한 공부, 그 다음에 뇌과학에 대한 공부를 했는데, 야, 이건 진짜 중요한 거다. 동성애도 우리가 막아야 되겠지만 이 두뇌주의는 진짜 막아야 돼. 아니, 영혼이 없다는 일은 그거는 진짜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이걸 우리가 막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많이 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혼자 하는 걸 좀 싫어합니다, 저는. 그래, 같이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모으려고 그래요. 영혼의 실존을 믿는 학자 모임. 사실은 원래 여기다 과학자 모임 하려다가 과학자를 또 너무 과학만 하는 사람들 모일 것 같아서 누구든지 올 수 있도록 영혼의 실존을 믿는 학자 모임을 제가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혼자 하는 것보다 모여가지고 같이 공부, 혼자 하는 것보다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온라인으로 책 읽기를 좀 하고, 그 다음에 책도 내고, 논문도 발표하고, 뭐, 세미나도 하고, 이렇게. 그래서 좀, 같이 하실 분들은 좀 동참해가지고, 하여튼 좀 공부하기를 좀 좋아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죠. 한 달에 한 번 정도 우리가 이 영혼의 실존을 믿는 그런 계속 일을 하려고 그럽니다. 또 하나는 제가 뭘 하려고 그러는가 하면, 교과서 참고 자료 집필시 원고료를 지원하는 걸 하려고 그래요. 왜 이걸 하려고 그러는가 하면, 우리가 교과서에 있는 걸 전부 다 바꾸면 너무 좋겠죠. 근데 이게 교과서를 전부 다 바꾸기는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교과서에 대한 참고 자료를 만들자. 그 말이 뭐예요? 교과서에 있는 나쁜 내용을 반박하는 자료를 만들면 원고료를 300만 원까지 주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방식을 쓰면 교과서 자체를 바꾸면 제일 좋지만, 교과서를 못 바꾸는 경우에는 그 교과서 내용에 관한 참고 자료 혹은 반박 자료, 이렇게.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온라인상으로 신청을 받아가지고 이제 돈을 지원하려고 그러고요. 제가 이번에 이걸 하면서 느낀 점이 뭔가 하면은, 첫째는 교육을 지켜야 돼요. 교육을 지켜야 되는데, 이 교육을 지키기 위해서는 또 어떻게 해야 되냐? 학문을 지켜야 돼요, 학문. 왜? 학문의 내용이 결국 교육의 내용을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아까 대한민국 회고가 혁신이라는 것은 교수 모임인데, 그 교수 모임을 통해서 학문을 정립하는 일을 좀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그 학자들에 의해서 모든 학문에 하나님의 진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학문에 들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모든 학문이 지금 변질되고 있으니까 그 학문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만들어가지고 교육 속으로 들어와서 모든 교과목을 우리가 바로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공교육이라는 것이 모든 사람들이 다 배우는 데니까 우리가 그거에 대한 대응 논리들을 잘 만들어가지고 뭐 초중 고등학교 이렇게 잘 해가지고 정말 우리가 체계적으로 반박을 해줘. 그러면 그 자료를 가지고 대안학교에서도 쓸 수도 있고, 또 일반 학교에 다니는 사람은 또 그걸 배우면서 그 잘못된 것에서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가 그걸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진리의 학문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의 학문화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 학문이라는 것은 뭐 신학뿐만 아니라 과학, 의학, 법학, 모든 학문 안에 하나님의 진리가 학문으로 자리해. 저쪽은 학문을 만드는 거예요. 아까 말했는데 저쪽은 뭐 이 영혼이 없다는 걸 그냥 영혼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뭐 심리 철학, 또 이제 뇌과학 이런 식으로 들어와 가지고 학문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교묘하게 교과서에 들어와 가지고 자연스럽게 모든 학생들을 이렇게 점령해 들어요. 우리도 이걸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걸 최선을 다해서 우리 정말 학문을 지키고 교육을 지키고 그리고 다음 세대를 지켜가지고 우리의 믿음이 꾸준하게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